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페네이 파크, 정말 유명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시코라는 정유회사의 간판인데요. 이 회사가 10월 30일 델라웨어 법원에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미국 7위 정유회사인 이 시코의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풀어준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슈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왜냐? 시코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것이기 때문이죠. 시코의 모회사는 페데베사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정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미국 법원에서 베네수엘라 기업을 경매에 붙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시코 그리고 페데베사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코의 시장 가치는 약 140억 달러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GDP가 1118억 달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한 8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벌써 수년째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페데베사가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밝힌 이 재무제표를 보면요. 2021년 말 기준 부채가 약 349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채권자들이 담보였던 시코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아니,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길래 이렇게 부채 허덕이게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정치의 문제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데베사는 1990년대까지 정말 잘 나가는 정유회사였죠. 1999년 우고 차베즈가 대통령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우고 차베즈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적인 선심성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돈을 막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냐? 많았던 민간 기업들을 국영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금을 빼내는 건데, 그랬을 때 현금화하기 정말 좋았었던 분야가 바로 석유 산업입니다. 차베즈는 석유 산업법을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요. 정부가 석유 회사의 경영에 개입을 하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는 이 페데베사의 많은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임원들,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려 40%나 되는 직원들을 해고를 해요. 그리고 페데베사의 임원진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해고가 됐었던 많은 직원들이 대체로 기술자들, 전문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데베사의 어떤 인적 자원도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계기가 됐죠. 사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2010년대만 보더라도 수출의 80%, 90%가 원유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GDP의 60% 이상이 원유로 벌어들인 돈이었죠. 근데 이게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땐 상당히 좋았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고 떵떵거리는 국가였습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산업구조도 조금 다각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를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선심성 정책을 통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국민들은 그대로 또 복지 정책에 만족하고 상당히 좋아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차베즈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버니 샌더스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베즈를 칭송하고 또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정치인도 꽤 있었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네덜란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원 수출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 경제가 병이 드는 것, 그것을 두고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 네덜란드가 북해 유전을 개발을 하고 산유국이 되면서 경제가 반짝 호황이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네덜란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데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를 이룩하게 됐죠. 아마도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심각한 네덜란드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석유로 호황을 누릴 당시 베네수엘라의 통화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분야가 무너지게 되고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 베네수엘라는 점점 더 원유 수출에 의존을 하게 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이 지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나락으로 가게 되죠.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냐. 시몬 볼리바르 대학에서 약 6,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016년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들을 보면요. 약 75%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밥을 잘 못 먹는다. 그래서 몸무게가 무려 평균 8.6kg이 빠졌다고 합니다. 굶주림 때문에 길거리 동물, 야생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민간 기업들 또 외국 기업들이 국유화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됐죠. 2018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만%였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는 정부대로 굉장히 부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치안이 엉망이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은 국가입니다. 살인율이 세계 1위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약 60명이 살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 위기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 현재 범죄 조직 숫자만 18,000개가 있다고 하고요. 6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가진 카르텔 범죄 조직도 25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리에 마음대로 나서질 못하고 부자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다니고 다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픈 사실이 있는데요. 2016년 이후 정말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그때 이후로는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뜯어낼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중남미 지역에는 정말 악명 높은 범죄 카르텔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베네수엘라는 오지도 않는답니다. 털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그래서 난민이 된 사람 수가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의 국민들이 난민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준다면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했고 지금 중동 정세도 혼란하고 재선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베네수엘라를 조금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왜 시작을 했고 얼마나 오래되었나 살펴보면요. 사실 첫 경제 제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06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차베즈 대통령, 반미의 거의 기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경제 제재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세게 훅 들어왔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우고 차베즈는 2013년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부패도 있고 무능한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운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긴 합니다. 유가가 막 하락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급락했었던 것도 있거든요. 결국 2017년 11월 베네수엘라는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또 베네수엘라의 야권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박탈을 하고 자신들의 직권으로 채워진 재헌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의회에서 만든 법률 같은 것을 재헌 의회를 통해서 무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2018년 대선에서는 선거 날짜를 마음대로 앞당기고 그리고 유력한 야당 후보들을 실질적으로 못 나오도록 금지를 하면서 68%의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이 됩니다. 근데 당시 투표율이 50%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많았던 대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10일 마두로가 2기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 선언을 하자마자 12일 베네수엘라 의회에서는 마두로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과이도를 밀어줬죠. 사실 미국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지지했던 국가들로는 당연히 반미 그리고 반서방 성향을 가졌던 국가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양분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트럼프 정부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력을 옥죄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장 큰 타겟이 바로 페데베사였죠.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했기도 했어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의 권력 찬탈, 그리고 인권 탄압과 유린을 두고 볼 수 없다 라면서 경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카터 대통령이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어도 믿을까 말까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잘 믿어지지는 않죠. 그보다는 미국 석유 회사들의 베네수엘라에 걸린 이해관계가 더 작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두로 대통령이 반미의 기수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도 사실 걸림돌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네오콘이죠.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과이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군부와 국민이 다 호응을 잘 안 해줘서였기 때문인데요. 차베즈나 마두로와는 달리 뭔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덜 자유롭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복지를 주는 마두로를 국민들이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쿠데타 다음 날이었던 5월 1일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덤포드 합창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거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베네수엘라 이야기에 굉장히 매였던 것은 존 볼튼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존 볼튼과의 사이가 좀 안 좋았었고 결국 그해 9월에 존 볼튼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그만두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마두로 세력은 와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부로 과이도 과도 정부는 해산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기도 했죠.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는 그 이야기가 더 불거졌었는데요. 일단은 6개월 동안 조건부로 제재 완화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것이 내년에 있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공정하게 대선을 치른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물론 공화당과 보수 정치인들은 저 독재국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무도한 정치인 마두로하고 손을 잡다니 하면서 격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악관 주인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의회 구성이 바뀐다든지 하면 사실 이번에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던 정책은 또 물 건너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마두로 정권 하에서 불안한데 과연 얼마나 많은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여기로 뛰어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도 퀘스천 마크이기는 합니다. 제 아무리 매장량 1위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주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 베네수엘라는 이 세계 미인 대회를 휩쓰는 미녀들의 나라로 인상이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였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친구도 베네수엘라 출신이었어서 뭔가 좀 애정이 가는 국가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좋은 정치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우게 합니다.